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구 고령화의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그런 언론 매체라든지 또 환경 속에서 접하게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인구 고령화는 이미 안주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 고령화가 사회 보장에 미치게 되는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 배웠던 어떤 사회보장의 역사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현재의 얘기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지도와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사회보장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제도가 향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과연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까? 이렇게 지원되어지고 있는 이 지원과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내용들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해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의 답에 뭐가 인구 고령화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현상은요 이미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 19세기 말에 이미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랑스는 19세기만 해도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과 사망률은 모두 높은 편이라서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말과 연동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출산율은 동일한데 평균 수명,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 사망률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현상은 뭘 야기하냐면 인구 고령화의 현상,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이미 어떻게 되냐 하면 노인 인구가 한 나라의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죠? 노인 인구가 한 나라의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무슨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가 한 나라의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무슨 사회라고 할까요?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고령화, 늙어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고령 사회는 늙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이 사회를 초고령, 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늙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20세기에 유럽 국가들은 어때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언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냐 하면 199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거죠. 고령 사회에도 이미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는데 언제 진입을 했냐 하면
2017년에 진입을 합니다. 18년. 유럽 국가들이 100년 이상 걸렸던 기간들이요,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통계청의 예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최근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3 이하로 떨어졌던 나라는 있으나 1.3 이하에 멈춘 나라들은 없어요. 1.3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반등해서 합계 출산율은 1.3 이상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1.2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2018년 19년의 데이터는 1.0 미하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요, 가임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출산아의 수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성이 지금 몇 명 아이를 출산하고 있냐면 한 명의 아이도 출산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적어도 두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 전체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저출산과 고령화를 빼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미 저출산으로 어때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채 낳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 아주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이미 선진국의 그 어떤 나라의 평균 수명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구의 고령화의 비율은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이미 20세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면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출산율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고령화 추세는 잠시 어떻게 해요?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오래 가지 않죠.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출산율은 낮아지기 시작하고 고령화의 추세는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이죠. 20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한 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어떤 사회로 진입하느냐?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의 바로 이웃국가 일본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일본보다 우리는 더 빠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고령화는 유럽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좀 전에 말했던 일본과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자,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령화의 인구,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화 자체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고령화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유럽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령화 인구 중에서 다시 고령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균 수명이 70세 이전일 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되더라도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100세라 그러면 그동안 인구 고령화는 어떻게 되냐면 65세와 75세 사이에 여기에 14%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나이가 75세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85세까지의 인구로 20%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75세, 65세에서 75세, 10년의 사회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는 어때요? 20년의 사회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이 비율을 점점 높여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어디가 지금 심각할까요? 선진국이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할까요?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할까요? 맞아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이미 고령화의 문제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변화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의 고령화는 이미 정점에 가까워서 이제 완만하게, 과거에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완만하게 그 고령화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서서히. 반면에 중후진국은 어떻게 될까요?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자마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아주 전 세계 유례 없는 속도로 우리가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중후진국의 많은 나라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떻게 된다?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이겠죠. 네. 여기서 저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러한 많은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은 5.0이었어요. 그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합계 출산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전쟁 이후에는 바로 베이비 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도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합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죠. 인구 고령화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 그러면 출산율의 저하도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뭐예요? 무슨 정책을 펴고 있죠? 그리고 출산 억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출산 억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언제 출산 억제 정책을 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1차 베이비 붐,
1차 베이비 붐이 우리나라는 언제냐면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1차 베이비 붐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출산 억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면치 못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과거에 어때요? 남자들이 정관 수술을 받으면 뭐 민방 훈련을 면제해 준다든지 여자들도 자궁 내에 캡슐을 삽입해서 임신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이것이 다른 나라의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출산을 억제하면서 강제하면서까지 억제를 했던 그러한 정책들이 언제 바뀔까요? 1996년 바뀝니다. 출산을 계속 억제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견이 더 돌출되지는 않았지만 정책과 제도적으로 1996년 출산 뭐예요? 장려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체계, 교과서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뭐 하나는 외로워요, 둘도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그죠? 지금 표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교재의 표 내용 자체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저출산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계 출산율 감소 추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더불어서 출산율 감소는 인구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한다? 저하시키고 동시에 인구 고령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고령화 비율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어떤 국민연금의 고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출산율의 저하 더불어서 방금도 설명했지만 무엇은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 50세였어요. 1950년대는 50세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인 경우도요. 그런데 지금은 80세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어요? 중후진국에서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이제 인간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강에서 아주 도약적인 어떤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이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죠. 아주 조금씩. 그러나 중후진국은 어때요? 아주 빠른 속도로 평균 수명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뭐예요? 그것들을 사회보장에다가 접목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최고령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어때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가장 빠르게 접한 나라이죠. 1970년대 이미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초고령 사회. 현재로 2026년 예상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2025년 이러한 식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라는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요. 그러나 일본은 어때요? 24년이 걸립니다. 프랑스는 그렇고요. 일본은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는 18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적용을 하고 안정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나침반이 되어서 그 방향들을 사전에 설정해서 그 방향대로 정확하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설정된 나침반이 잘못되어서 갔는데 다른 방향이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령화로 어떠한 영향들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구 고령화는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고령화 자체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의료 비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돌봄의 인력이 필요하겠죠. 왜? 가구에서 이루어지던 돌봄, 전통적인 돌봄에서 이제는 가구 단위로 돌볼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한 가구에 자녀가 5, 6이면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또는 돌아가면서 부모를 돌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을 채 낳지도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자녀가 부모님을 돌본다 그러면 그 한 가정은 경제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 중지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돌봄의 문제들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가족의 부담, 그리고 젊은 층의 부담, 이러한 부담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가족 어때요? 방금 설명했듯이 가족 전체가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돌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더불어서 부모님들과 이제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노인 가구 중에 이미 40% 이상이 뭐냐면 독거노인 가구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의 증가로 노동시장도 엄청 고령화되어지겠죠. 어떻게 고령화되어질까요? 건강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요.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정년의 나이를 늦춰야 된다. 정년의 나이를 늦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견들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 녹여놔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성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기존의 남자의 인구로만 봤을 때. 그 부족한 자리들을 이제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죠. 노동 환경들이 변하면서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바뀌면서 많은 자리 중에 여성의 일자리,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불어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서서히 이제 로봇이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저축과 소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까요? 인구 고령화는 저축과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저축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저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축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 저축을 많이 할까요? 저가 저축을 많이 할까요? 고령자가 저축을 많이 할까요? 사회 초년생은요, 이것저것 쓸 일이 많아요. 저축을 하고 싶지만 써야 될 돈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저축이 되냐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결혼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저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저축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자녀들의 어떠한 또 가구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러한 부분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실 것이고, 여유가 없는 분들도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령화가 진입이 됐어요. 자, 이분들은 저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분들은 무엇냐 하면, 자, 젊은 층들은 뭘 해요? 왜 돈을 버는데 저축하지 못해? 그만큼 썼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버는 것에 비해서 쓰는 비율은 줄어들어요. 왜? 저축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은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저축을 하지 않고 그만큼 자기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고령자는 어떠냐라는 거죠. 벌어들이는 돈이 없죠. 그리고 저축하지도 않아요. 저축을 하지 않으면 사회 초년생처럼 그 돈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쓰여져야 되거든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한 인구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저축하지도 않지만 쓰지도 않아. 소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재화 용역이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로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연금에는 어떨까요? 연금은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연금은 어때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부가 방식이냐 적립 방식이냐. 많은 선진국들이 부가 방식으로 연금을 비축하고 있었죠. 연금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가 방식은 이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왜? 부가 방식이 세대 간에 그런 어떠한 부담, 이것을 키우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립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 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왜? 이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립한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석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일정한 이유까지 추가로 줘야 되는, 그러려면 재정 압박이 또 심각하게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진국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뭘로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바꾼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시작부터 이 선진국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110년 동안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의 아주 직격탄이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겠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그분들이 사용되어지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도 65세의 고령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우리가 계산해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방송으로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반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장기 요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연마을 일본의 개호보험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장기 요양보험. 이거 왜 필요해요? 그래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동안 돌봄은 가족 중심의 돌봄이 1차적인 돌봄이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자체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그 1차적인 돌봄을 위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돌봄을 누가 해요? 국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이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 또 노동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의 현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언급되어진 내용들을 잘 녹여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입안자가 되고, 그죠? 정치가가 됐을 때, 그리고 현장가가 됐을 때 이것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어떻게 시대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